전화기 있잖아요. 전화기 발명해서 막 어떤 사람이 뛰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했다 뭐 이런 얘기 막 있듯이 이 발명이든 상표는 선점의 문제고 특허는 어쨌든 뭐 이 사람도 펜에다가 지우개를 붙이는 걸 생각했어.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빨리 낸 사람이 어쨌든 제일 권리를 가져요. 안타깝지만 1년 6개월 때 공개가 된다 했잖아요. 그럼 공개가 되면 이게 너무 슬프게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부동산 등기도 막 셀프로 하시는 경우도 막 있고 그쵸.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상표나 특허도 막 셀프로 출원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셀프로 출원했다는 게 뭐냐면 저희는 대리인 이름이 무조건 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색할 수 있는 거예요. 대리인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출원하시는 경우 중에 어떤 한 군데는 진짜 명수를 잘 쓰신 거예요. 그래서 잘 쓰긴 했는데 도면이나 막 이런 거 봤을 때 너무 퀄리티가 높아서 뭐 여쭤봤더니 근데 그 경우는 회사 안에 쓰시는 분이 있었대요. 특허 공부 좀 오래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가끔 제가 조금 황당했던 케이스가 뭐냐면 특허 출원만 하고 끝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제가 이게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게 뭐 그냥 이 시계는 줄이 달려있는 뭐 전자시계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전자시계 체인이 어떻게 생겼고 화면이 뭐가 나오고 이 화면 어떤 걸로 구성되고 이런 걸 쓰는 거는 같이 논의를 하고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거기를 최대한 확장해서 써주는 거는 사실 변리사들이 또 해줄 수 있는 업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 상표는 셀프 출원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소매업이나 뭐 이렇게 유통업을 많이 하시던 대표님들은 대략 상표 출원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좀 가능한지도 몰랐네. 네. 근데 하다 보면은 류라고 하는데 뭐 류가 추가될 때마다 관람료만 내면은 자기가 다 할 수 있으니까 하시는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도 검색이나 아니면 셀프로 이렇게 확인해 보거나 그런 게 너무 어색하다 보니까 본인이 출원했는데 거절이고 나면 극복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때 변리사를 찾아왔을 때는 좀 손을 못 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끝났다. 그래서 케이스가 좀 꼬여 있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심사관님한테 막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해결해도 될까 했더니 그건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주겠다 하면서 심사관님이 그 고객한테 앞으로 전문가한테 하라 그러라고 뭐 혼자 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냐고.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가 됐을 때가 있나요? 이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상표 같은 경우는요 생각보다 날짜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특허나 상표나 지식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세계적으로 뭐 미국도 이제 바뀌었으니까 선출원주의거든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화기 있잖아요. 전화기 발명.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뛰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했다 뭐 이런 얘기 막 있듯이 이 발명이든 상표는 선점의 문제고 특허는 어쨌든 뭐 이 사람도 펜에다가 지우개를 붙이는 걸 생각했어.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빨리 낸 사람이 어쨌든 제일 권리를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커피에 상표 출원을 했는데 제가 이걸 해놓고 뭘 잘못 지정한 거예요. 되게 사소하게 해결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체크를 안 하고 거절이 통지를 받으면 자기가 혼자 했을 때 통지를 받는 거 해결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고 제가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난 출원했으니까 끝났다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서 대응 안 하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특허는 사실 자기가 쓰다 보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잘 안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발명의 의지가 크신 분들이 개인 발명자들 꿈 있는 발명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막 근데 비용이 그래도 높다 보니까 이게 하시다가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명세서들은 안타깝지만 1년 6개월 때 공개가 된다 했잖아요. 그럼 공개가 되면 이게 너무 슬프게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이거는 딱 보면 보통 대리인이 없거나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공익 상담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저희는 공익 변리사 이런 건 없는데 저희 공익 업무에서 전화 상담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겪은 케이스인데 뭐 저희가 거절이후 통지가 나오면 최초 거절이후 뭐 최후 거절이후 뭐 이런 식으로 거절이후 통지에 대한 그 대응도 다르고 이름도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전화를 해서 자기가 출원인데 자기 이름을 말할 수 없대요. 그 자기 발명이 뭔지도 말할 수 없대요. 근데 뭐 어떻게 상담해주면 근데 최초랑 최후 거절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출원하신 분들은 그런 거 안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해결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변리사 자격이 없는 컨설턴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는 변리사비 비싸지 않냐 50만 원에 출원해줄 테니까 알아서 맡겨라 이렇게 해놓고 잘 해놨는데 이 사람이 고조리가 나왔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자기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익상담 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잘못된 거니까 대리인을 쓸 수 없는 사람이다. 출원인이 혼자 유튜브를 보고 셀프 출원할 수도 있죠. 근데 셀프 출원을 도와주겠다 이런 분들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거절 통보를 받고 어느 기간 내에 변리사님을 찾아서 진행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왔을 때부터 2개월 이내에 대응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돈을 내면 연장은 가능합니다. 근데 연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거기 서류에 다 적혀있긴 하거든요. 몇 개월 안에 그거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뭐라는 거야? 그래서 됐다는 거야? 말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출원을 신청하신 분이 가장 선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혼자 했다가 이게 거절 통보가 왔는데 대응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쨌든 선순위에서 밀려나겠네요.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때 이제 별에서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내가 먼저 제일 처음 출원했어요. 근데 상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포항 덕쪽 사건 해서 유명했었는데 그러니까 TV를 보고 쟤 되겠는데? 이러면서 제가 맘대로 막 출원을 했어요. 그러면 정당하지 않은 사람이 상표는 출원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브로커라고 하는데 브로커가 먼저 출원하면 그 덕쪽 사장님이 이렇게 눈물 막 흘리면서 내가 지금 만든 거 어떡하니 똑똑 울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호해줘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거절료가 나와요. 이 사람 걸로 유명해져 있다. 이래서 그 사람이 먼저 출원하지 않아도 이 사람 보호할 수 있게 해주죠. 되게 합리적이네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점을 하되 요즘 심사관님들이 그래도 해외에서 좀 유명해졌거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판단하시는 편이고요.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심사하시는 편이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상표라는 게 또 선점의 그런 제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 특정 사람이 너무 많은 걸 선점해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사실 커피만 쓰는데 제가 막 핸드폰에도 받고 막 여거저거 다 받았다. 그럼 끝이다 이런 건 아니고 얘가 그러면 커피에만 쓸 거니까 막 소파에는 하나도 안 쓰고 뭐 핸드폰 하나도 안 쓰고 막 이랬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내가 나 여기 쓰고 싶은데 하면서 취소 심판을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취소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출원해서 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었고 일본에 저희 고객사가 A라는 상표 출원을 해서 국내에선 다 등록받은 상태였고 근데 일본에 이제 총판업자가 그걸 출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케이스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답이 없는 것 같다. 이 사람들은 계속 막 그걸 가지고 총판 계약권을 좀 달라고 한다. 그래서 넘겨줄 테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라도 뭐 정보 제공을 한다던가 이의 신청을 한다던가 아니면 심판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대응을 안 하면 사실 저희 제일 처음 법 배울 때 그거잖아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것처럼 출원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못 받는 거지 또 전문가들 찾으면 또 방법을 계속 강구해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한테 한 달에 50만 원씩 용돈을 줘요. 3년이면 1,800이고 6년이면 600인데 그럼 2천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뭐 근데 그 정도는 줘도 괜찮아요. 이게 뭐 정확하게 하면 증여가 될 수 있는데 그거 갖고 뭐라고는 안 하니까. 먹고는 살아야죠. 근데 뭐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성인 자녀한테 회사도 다니는데 월 100만 원씩 줬다 이런 건 또 바로 증여가 될 수는 있죠. 얘가 능력이 있냐 없냐도 좀 보고 용돈 정도니까. 현금으로 주면 모를 거 아니에요. 현금 이제 또 뺏어줘야 되는데. 아 빼는 게 나오니까. 네. 뭐 빼고 이제 입금하고 이거 다 보거든요 또. 네. 그래서 어디서 뺐는지도 보고. 근데 그거 궁금한데 요즘에 하울 영상 보면 요즘에 진짜 고등학생들도 명품 영상 올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그럼 뭐, 문제될 수 있어요. 아니 뭐 그 정도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막, 네. 20대 초반 친구들인데 막 엄마 따라서 2천만 원 썼어요 막 이러면서 유튜브 영상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증여가 어디까지인지 뭐 그냥 공짜로 주면 다 증여인데 이게 용돈인지 뭐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뭐 실제로 저도 상속세 하다가 와이프한테 모피코트를 사줬대요. 이게 되게 친절하게 딱 써놨어. 모피코트 얼마 사줄 수 있잖아. 아 이거 그 은행 통장 적요에다가. 그래서 생일 선물 받았대. 제가 봐도 증여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증여래 이게. 그런데 만약 부부는 가족은 공통 계좌를 쓰잖아요. 거기 사줬다 이런 개념은 없겠네 거기서는. 그래서 공통 저는 그냥 계좌는. 적요 그렇게까지 쓰지 말라 그러죠 그냥. 모피코트 뭐 굳이 이렇게 또 사줬다고 써갖고. 그러면 가족 간의 증여라고 하는 거는 각각 개인 계좌가 따로 있어서 그쵸. 이런 경우인 거죠. 네네네. 근데 만약 생활비 계좌를 부인 계좌로 했어. 근데 생활비를 급여를 넣었어. 그러니까 그건 증여는 아닐 생활비도 거 다 아니에요. 써버리면 되는데 그걸 아껴가지고 뭔가 하면 증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역시 내가 잘하고 있고. 다 써야 되는구만. 막 써야 돼. 저축이 문제야? 누가 그 얘기를 했어요. 상속세를 막 계산하는데 강아지 유치원이 한 달인가? 하여튼 뭐 1년을 계산했을 때라나? 하여튼 1,300만 원이래요. 강아지 좀 되게 비싼 거예요? 되게 비싸대요. 근데 나도 강아지를 다음. 강아지는 증여가 없으니까. 근데 저 이거 갑자기 너무 궁금해서 이거 아까 갑자기 여쭤보고 천원. 싶었는데 그 칼 라거펠트가 자녀가 유일한 자녀가 고양이였대요. 외국은 되잖아요. 외국은 그런 게 될걸요? 네, 유증. 외국은 네. 우리나라는 반려견한테 증여되나요? 안 돼요. 그건 이제 민법
입법 가서 봐야 돼서 그 안 돼, 안 돼. 반려견이 그 재산 소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외국은 돼요. 얘 유지비를 위해서 이 사람을 고용해놓고 이 사람이 얘를 뭐 이렇게 월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고 신탁 또 이 처럼. 사람을 또 관리하는 사람을 그래서 뽑아. 우리나라는 안 되고 우리나라는 그쵸. 관리의무의 주체는 아. 자연인만. 맞아요, 자연인만 아, 하니까 네. 안 되는 그럼- 거. 어. 나중에는 그냥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도 신탁은 가능하니까 신탁은 할 수 있겠죠. 네.